1970년 3월 17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당시 택시기사 노삼령은 손님을 태우고 강변 3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은 그때였다. 현장에는 문이 열려진 코로나 승용차와 먼저 도착한 아리랑 택시가 서 있었다. 다친 사람이 있는 듯 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다리에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를 끌어내리는 동안 그는 또 뒤에 동생이 타고 있으니 동생도 살려달라고 말했다. 뒷좌석에는 이모의 한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일 정인숙 피살 사건이라 불리게 될 살인사건은 처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권총 살인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뒷좌석의 여인은 가슴과 머리에 치명적 총상을 입었으며 운전을 했던 오빠는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택시 기사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당국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았고 당시 운전을 했던 오빠에게 강력한 혐의를 두었다. 그러나 죽은 여인의 주변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의혹의 표적이 됐다. 무엇보다 여인의 신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녀는 고위층 인사들과 잘 알고 지냈고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었던 거액의 외화와 휘수 여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한해의 얼굴이라 지목됐던 그 여인의 이름이 정인수. 그녀는 당시 3살 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던 26살의 미혼모였다. 정인숙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우선 정인숙 여인은 그 회수 여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회수 여권이라 하면은 일반인은 그런 가지기가 가질 수 없는 그 여권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회수 여권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장관급 이상 특수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 가진 그 여권인데 무슨 이 여성이 무슨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인숙이 갖고 있던 수첩이었다. 고위 인사 26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는 이 수첩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이후 행방불명되고 말았는데 그 수첩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는 확보하고 그걸 공개 안 하는 것이죠. 그때 다 파악 안 됐어요. 대체로 얘기 나온 사람 한 5명, 아주 고위층, 5명, 아까 말씀드린 박지원 대통령, 정의원 총리, 이유락 실장, 나중에 박정규, 정우실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도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정정욱이 입원한 병실 옆방을 비우고 복도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전에 없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정정욱과 외부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던 것이다. 공안 사건이 아님에도 서울지검 공안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건 발생 후 엿새 만에 검찰은 정정욱의 자백을 받아냈고 오바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4일 만인 4월 20일 모든 수사를 종결하고 정정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7일 밤 10시 55분경 정인숙은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타워 호텔을 떠났다. 이 행실이 이래갖고 되겠나? 이때 정정욱은 이미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평소 동생의 난잡한 남자 관계를 충고해온 그는 동생이 말을 듣기는커녕
오빠인 자신을 고용기사 취급하며 멸시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던 터였다. 밤 11시 20분경 서교동 정인숙의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자 정정욱은 운전석 옆 방석 아래 감춰둔 권총을 꺼냈고 피자석 오른쪽에 앉아있던 동생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정인숙이 오빠하고 불렀으나 정정욱은 이에 다시 한 발을 거두어 면도시켰다. 자신도 자살하려고 옆구리에 대고 총을 쏘았으나 불발되자 순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자신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다. 강변도로를 달려가던 정정욱은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한다. 상인리 발전소 전방 15m 지점에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스스로 총을 쏴 단통상을 입힌 후 동생의 손에서 다이아 반지를 빼내 주머니에 넣고 롤렉스 손목시계를 빼내 시트아래 감추었다. 그리고는 차를 돌려 집 쪽으로 10m가량 가다가 발전소 철책 너머로 권총을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마침내 73회 국회에서는 정인숙과 고의청과의 관계를 꼬집으며 사건의 배후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비난성 질의가 잇따랐다. 신문 보도를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과학수사연구소의 기자들이 갔을 때 경찰관이나 기자보다 모 고위층의 비서진들이 진을 치고 법석이었답니다. 전화란 전화는 모두 비서진들이 붙잡고 있어 경찰이 상부에 보고도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누가 기자들에게도 공개합시다 했더니 당신 모가지가 몇 개요? 줄초상 납니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여인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따질 문제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여인이 국회에서 이같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신원이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관계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26명이나 관계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관계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장본인인 정정욱은 그의 6월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비로소 사법부는 이 사건을 정정욱의 단독 범행인 단순 살인 사건으로 확정하고 1심 사상, 항소심 무기징역을 언도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89년 5월 11일 다섯방으로 풀려난 정정욱은 과거 자신의 자백을 180도 뒤집는다. 내가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이렇게 살고 나오가 지금 와서 30년 긴 세월 지내가 다시 또 이런 얘기한다니까. 난 더 괴로워 있어. 당시 수사 관계자는 정정욱의 새삼스런 무죄 주장을 이른바 면피용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한다.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유심히 추락된 것을 다시 어떻게 복귀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범인은 정정욱이야. 그것만은 내가 확고부동해. 요거 빨간 거 요거. 여기 내가 살던 집. 아, 여기 빨간 네, 30년 전 당시 신혼이었던 정정욱은 서교동 동생 집 이웃에 시애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가 살던 그 집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요 집은 그대로 네, 그대로네. 그의 집에서 불과 40m 거리였던 정인숙의 집은 그러나 흔적이 없었다.
당시 시가 700만 원의 고급 주택이었던 정인숙의 집. 그 주소지에는 낯선 빌딩 하나가 솟아올랐다. 이게 내가 왔을 때에도 개인주택이었다고. 그때에도 내가 나와서 91년도. 근데 이리 제시 우리 찾아요. 아, 찾았다. 부서지고.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건 현장이었다. 검찰이나 정정욱이나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집이 돼 있었다고. 요 천조망 쳐놓고 집사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몇 분이에요. 여기서 사고 났는데 여기서. 집 앞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정정욱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그날 밤 10시 55분경 타워호텔에서 나온 정정욱은 시청 앞 서소문 신촌 로타리를 거쳐 서교동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한 5m 내지 6m 전방에 우리 집이었는데 집 앞에 바왈 무릎에 개안이 둘이 서가 있더라고.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작업복, 한 사람은 바바리 차림이었다. 한 사람은 운전대 쪽으로 오고 한 사람은 조수대 쪽으로 와가지고 유리창을 이렇게 두드리기를 내가 유리창문을 조금 이렇게 열었어요. 여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신바람을 왔다 이 얘기에. 그러자 문을 내가 조금 더 여니까 갑자기 슉고 그 뒤에서 내 머리 뒤에서 총소리가 빵빵 하고 울려버렸어요. 정정욱은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옆구리 바로 내 옆구리에다 총을 갖다 댔어요. 훅 찌르는데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항할 수도 없고 옆구리에 그냥 총 갖다 댄 대로 저는 차로 돌리고 갔던 겁니다. 괴한 한 사람은 조수석에서 총을 켜놓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뒷좌석 정인숙의 곁에 앉아있는 상황. 강변도로 저만치 절도산 성당이 바라다 보였다.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절도산 성당 앞은 일방통행에 세 길이 뚫린 데다 온통 공사 중이어서 이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완전히 공사였어요. 나무 모으고 제가 그때 이렇게 오시면서 뭐 차가 입이 저쪽이니까 저쪽으로 보니까 저 김재근 신부님 제 동라님 저 옆에 지금 저 솔나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솔나무가 없었어요. 거기에 까만 지퍼짝 한 대 서가 있었어요. 차를 급정거하다시피 쉬우고 내가 오른손으로 옆구리에 갖다 댄 권총을 밀고 왼손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갈 탈출하려 했어요. 이 순간에 꽝 하고 소리가 나서 나는 쓰러져 버렸죠. 그러고 얼마간 몸이 사늘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거리는 보니까 서교동 우리 집 쪽에 가깝게 해서 여기서 차를 돌렸어요. 다리의 통증 때문에 차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정정욱의 주장. 그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만일 지금의 그의 주장이 맞다면 30년 전 재판정에서는 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단 말인가? 사건 당시 정인숙에게는 3살 난 아들 승일이가 있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존재였다. 정인숙 여사에게 말이지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이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주 화제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일반 시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다, 뭐 정일구 씨 아들이다, 박정규 정훈실장 아들이다, 이유라 실장 아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나왔어요. 성일은 사건 이후 미국으로 보내졌으나 91년 귀국했고 정일근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신작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도의 손은 취하했으나 정정욱은 조카 성일이의 아버지가 정일근 총리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있으면 좋다. 그래서 내가 가족, 특히 뭐 가족도 가족이지만 전일교는 내가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성인 아버지 전일교를. 그 사람을 살려야만 우리도 살고 나도 산다. 만약 여기서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 즉 조카의 아버지며 현재 국무총리였던 정일관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썼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당시 수사 책임자는 단독 면담을 통해 중요한 언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공안검사인데 다른 검사들이 이걸 맞지 않는 건 자기 얘기하기 전에 난 경찰관들이 얘기해서 알았고, 그런데 법정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수긍만 하라 이거예요. 그 무렵 정인수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요구받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관련 기사는 송고 후 해를 넘겨 6개월 후에야 게재됐는데 그것은 애아버지로 지목됐던 정일관이 총리직에서 해임된 이후였다. Then, the KCIA director called in 29 leading editors and informed them they must stop publishing anything about this case, quote, lest the career of an illustrious Korean be damaged and national security damaged. And one of the editors told me those words that were said. So this became known, and when it was the clampdown on the press coverage, people became more interested. 단순 살인 사건이라 발표했으나 정인숙 사건은 실은 중정이 개입할 정도로 국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권 보호 차원의 개입이었다. 제 친구예요. 친구가 전화해서 국장이 야 이렇게 해서 나한테 몇만 보겠다는데 말이야. 그거도 상관없는 건데 말이야. 그거 뭐 전화 한장 가게 해주고 한번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또 저게 개만 믿고 내한테 무슨 요즘 간단하다니까요. 저기 생기는 보관을 아주 많은 점수자들도 재임은 대통령이나 그때 정의로야 국무총리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무슨 어떻게 팝니다. 라비 팔고 다니지 않았느냐. 로비하지 않았느냐. 나보고도 그런 사람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느냐. 중정의 역할은 사건 이후까지 계속됐다고 정종욱은 믿고 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행영 성적이 극히 우수한 모범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들에 비해서 사석방이 늦어진 것은 중정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위암으로 돌아가신 옥소장님이 그것이더라고. 자는 중앙정 부부에서 공정시찰 보고 매달 가지고 온다. 서신대장, 접견대장, 자네 동정시찰 보고 다 받아간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4년 2개월 만에 가석방 자네 꼴렸다 이거야. 올릴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전부 법무부에서는 통과된다 이거예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갖다 씌운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안하다고. 과연 정종욱의 주장이 사실인지 중정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에 질의해봤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종욱은 과연 억울한 희생양인가? 정인숙의 죽음에는 과연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사건 당시 정종욱이 실제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최대의 미스테리는 바로 권총인 것이다. 총기 모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특수효과 장비업체의 창고. 가장 가까운 게 이거네.
정정욱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권총의 모델을 한눈에 찾아냈다. 45? 콜드에 이게. 그 군용, 예, 군용 홀5, 예, 그거 맞죠? 예, 그건, 예. 동생이 오래전부터 총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아마 이런 운명이 그걸 예감을 느꼈는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건지 어떻게 보호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서 하다못해 몽둥이를 하나 길가에 가다가 밤에 걸어가다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으면 좀 이렇게 어지되는 식으로 오빠 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도 총 알아봤죠. 권총은 정정욱이 세던 집 주인 예비역 육군 중령 신현정이 군에서 갖고 나온 것이었다. 3년형을 받은 신현정은 93년 작고할 때까지 이 일에 대해 함구했다. 당시 정정욱은 미군 PX를 터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에게서 총을 빌렸고 범행에 사용한 후에는 그 총을 발전소 철책너머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제 정정욱은 조서 기록 전체를 부인한다. 권총은 자동차 글로브 박스에 넣어뒀을 뿐인데 사건 이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자동차 안, 발전소 철책 부분, 심지어 한강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권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 증거인 권총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정정욱의 유죄를 확정했을까?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라는 그런 법원이 이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법조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다. 문제는 자백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이 되어서 종결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다시 판단해 보아도 그 판결은 적법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자백을 함으로써 방어권을 포기하였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의지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보호라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본격적으로 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체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죄 추정의 원리. 그것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180도 거꾸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기록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본격적인 무죄 추정의 법리를 다시 한번 적용하여 만일 작은 실마리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단서를 잡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정욱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정황은 자네의 하얗큰 감정 결과였다. 조수석보다도 운전석에서 더 많은 하얗큰이 검출됐고 정정욱의 옷과 장갑에서도 왼쪽보다도 오른쪽에서 더 많은 하얗큰이 검출됐던 것이다. 그러나 정정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하얗큰이 그의 유죄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운전대 있는 쪽에 앉아가지고 님들은 누구요 왜요 그러는데 거기서 서가지고 이제 쏘시면 운전대에 앉아서 쏘는 거나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재규는 왜 이래 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다 똑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증거로서는 제시를 했지만은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정황 증거는 되고 만약 정정우가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 피하다고 그랬으면은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가장 유력한 정황 그 두 번째는 탄환이 발사된 사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는 그 사각이 내각 30도에서 35도임을 밝혀내고 있다. 탄환은 정인숙의 왼쪽 젖가슴으로 들어가 오른쪽 견갑골 아래로 나왔고 동일한 각도로 정인숙이 기대고 있던 자동차 뒷시트까지 뚫고 들어갔던 것이다.
시체에 남은 탄환 자국을 측정해볼 때 정인숙의 가슴을 쏜 총알은 비스만 앞쪽으로부터, 즉 운전대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되는 발사 위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저 조수석 쪽에서는 30도 각도가 안 나오고 운전대 또는 고위치 아니면은 더 이 운전석의 창문 쪽 이쪽에서 쏴왔어야 아마 30도, 35도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인숙의 왼쪽 두개골을 맞춘 탄환의 발사각은 더욱 애매하다. 검찰은 먼저 한 발을 가슴에 맞은 후 고개가 돌아가면서 다시 또 한 발을 머리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머리 쪽은 이게 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저기서 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은 뒤에서 머리를 1차 쐈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답니다. 꼭 운전석으로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초의 현장 감식에서 차내에는 3개의 탄피가 발견됐다. 앞좌석 바닥에 2개가, 그리고 뒷좌석 시트 위에 1개가 있었던 것이다. 이 탄피의 위치는 정인숙과 정정욱을 쏜 총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탄피는 어디로 내리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탁 나와요. 이쪽으로 탁 튀어나갑니다. 이게 앞으로 탁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탄피가. 이리 탁 튀어나가는데 리볼버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호리파이브일 때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텅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환이 여기에 갔다 하는 거는 참 이상한데. 당시 국과수는 탄피 감정에서 제조 휘에서만 발표될 뿐 동일한 총에서의 발사 여부는 감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검증될 수 없었던 정종욱 주장의 진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했다. 사건 차량과 똑같은 68년식 코로나 승용차를 동원했다. 축이 115cm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차체는 가로축이 115cm, 세로축이 165cm. 국과수가 감정한 사건 차량의 차체 재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5cm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165cm 나옵니까? 예, 165cm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기준점 됐죠? 이 기준점이 됐죠. 취재팀은 국과수의 감정세에 이거 뒷좌석에 타는 위치로부터 내각 30에서 35도의 각도를 잡았다. 그리고 그 각도의 연장선이 지나는 곳에 각각 표지를 남겼다. 이 선이 곧 탄환의 궤적이 될 것이다. 정종욱 씨 주장 상황을 재현하는 데는 정종욱과 정인숙 두 사람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대역을 활용하기로 했다. 차 내 위치로 좀 이동을 좀 해주시죠. 정종욱 씨가 창문을 열어주면 뒤에 있는 정인숙 씨를 향해서 한번 자세를 취해봐 주세요. 예. 운전석 창밖에서 총을 쏘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발사각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총은 적어도 30cm 이상 먼 거리에서 발사될 수밖에 없다. 괴한이 뒷문으로 옮겨가 다시 정인숙의 머리를 쏘았다고 해도 거리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총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발사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피살체, 이 정인숙 이분의 경우에는 둘 다 원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사라 그래서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데서 총을 쏘게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개의 경우 권총인 경우에는 한 30cm 혹은 15cm에서 30cm 정도 범위 내에서 총을 쏘게 되면은 이 탄도가 들어간 자리 이외에 다른 좀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상을 봄으로써 이게 거리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원사, 그러니까 적어도 30cm 이상의 멀은 거리에서 총을 쏜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뒷좌석 우측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우측손을 뒤로 쭉 뻗으면서 겨냥하니까 한번 자세를 한번 편안하게 한번. 그러나 신문 조선 내용대로 운전석에서 총을 쏜다면 발사각은 일치할 수 있지만 총상은 절대로 원사가 될 수 없다. 코로나의 비좁은 차체 내에서는 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강윤숙 씨 대역하시는 분 그 총뿌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얇은 옷을 입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링크 코트를 입었다면 해야 거의 발 정도인데요. 지금은 약 몇 센치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5cm 정도. 5cm요? 네. 정정욱의 다리를 관통한 탄환은 7cm 거리에서 쏘아진 접사였다. 이렇게 노출 안 시키는데. 과연 자해인가 비격인가.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뚫린 관통상. 뼈는 다치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총알이 빠져나갔다. 먼저 밀쳤다고부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는데 이 총을 이렇게 댔는데 근데 이 밀치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탁 밑으로 치니까 총구는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이 일어나면서 밑에 8층이 두꺼워지고 그 밑에까지 갔고 거기서 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문자까지 나간 거 보면. 반면에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대고 앉아서 쐈다. 이러면은 조금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앉아 있을 때는 뼈하고 살하고 밑에서 딱 달라붙습니다. 안이 눌려져요. 그래서 이쪽에 쏜다면 거의 뼈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정욱이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를 재검토해 볼 때 정정욱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인숙의 죽음을 필요로 한 것은 진실로 누구였을까?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평범한 여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초급 대학이던 물리사대로 진학하던 시기부터 그녀의 행보는 결국 평범하지 않았다. 학교를 1년 만에 그만두고 당시 인기 방송작가 장사공과의 동거를 거쳐 1965년경부터 비밀 요정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원각은 한국 최고의 요정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은 음식점으로 변모했지만 과거 이곳은 제3공화국 정치 실세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나 아마 그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5.16 세력들이 아마 요 입구에다가 완전 무장은 군대들 포처세 놓고 아마 청와대에서 뭐 오는 그런 썬팅한 차만 뭐 들랑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호락 씨, 박종규 씨, 정일권 씨, 김형욱 씨 이런 그 주체 세력들이 이 경내 여러 곳에서 연애를 베푸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 여기가 어떤 공작 정치의 분산이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각은 한일회담으로 인해 건립된 것이었다. 1965년 격렬한 반대 증오 속에서 조인된 한일협정은 바로 이곳 선언각의 밀실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밀실 정치의 무대였던 선언각은 정인숙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력 실세들의 불림을 받아 선언각의 이방저방을 드나들었다. 수첩속의 인물 26명도 이 무렵에 알게 됐을 것이다. 그중엔 실로 놀랄만한 인물도 있었다. 전화 누전하니까 박정규가 비서실 전화도 왜 대통령으로 한 거야? 가. 그러면 그리고 난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정치적 권력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보다도 여자를 가장 많이 비싸게 소비하는 계층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 풍속들을 세간에서는 이른바 요정정치라 불렀다. 요정정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여자였다. 여자를 향응의 수반이나 접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정보원으로도 활용했던 것이다. 심지어 중앙정보부도 그 나름으로 요정을 몇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영욱 씨가 아주 잘 다니던 요정, 유명한 가수가 했던 요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히 3공화국 시절에는 정보정치가 대부분 요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he journalists who came to Seoul were given wonderful kisang parties, and they would find down the hall and two rooms down the hall, they would find a beautiful girl in the room waiting for them when they got to their hotel. And if they were stupid enough to go into that room, then the government had a hold on them. They could blackmail them, in effect. You write friendly stories, I will reveal what you did with this lady. So, of course, those of us with any experience, we were very careful, but not to get into this trap. But the technique was to take all the foreign dignitaries who were visiting. 당시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당내외의 저항을 무릅쓰고 삼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으나 국내외로는 정인숙과 아이에 관련된 스캔들이 하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가 그 직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지도자하고 대결을 하면서 그때 가장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더더구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의권 국무총리도 또 그러하죠. 그래서 이것을 71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유신 발표,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암적인 존재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인숙은 1969년 일본으로 나가 몇 개월을 머물렀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당시 정치권의 종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외국 여행을 주선한 면면들은 대통령 정호실, 국무총리 비서실, 중앙정보장 비서실의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온 정인숙은 그의 10월 떠밀리듯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이번엔 연구 치료가 목적이었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에버니 16번가. 이곳 우드너 호텔의 거처를 마련했던 정인숙은 70년 1월 22일 재산 정리를 위해 일시 귀국한다. 3월 말경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인숙의 피살에는 정인숙이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점점 배가 불러지는 상태로 돌아다닌 것이 대단히 불편한 세력에서 움직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단히 주의를 줬어. 보니까 미국을 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후에. 그럼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도 마련돼 있는 거고 일금도 있고 이랬다는데 그 보내면 될 일이지 꼭 그렇게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오빠가 또 그러면 했다. 그것도 일륜 도덕상으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요새 흉악한 거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마는 그런 거는 우리 전체 그 국민 속에 그 0.00 극소수 한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또 내가 근거도 없는 얘기 추리로 또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거북하고 그거는 막 언론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과연 그녀를 죽였는가? 어쩌면 정인숙을 소비했던 그 모두에게, 그녀의 수첩에 올랐던 그 모두에게 죽음의 책임은 있을 것이다. Well, at that time, the military government was the people, the top people in the military government, all had private key clubs, which were not the ordinary Kisang restaurants, but sort of special Kisang restaurants for the government people. 4 or 5 of these clubs. And they were, I think this was a symbol of the corruption and the high living, rich living of the officials in the military governments, particularly Park Chung-hee, perhaps Chun Doo-hwan also. After all, you know the famous saying of Lord Acton,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In English, I don't know how you translate it. If you have absolute power, it means corruption. That's why military governments are always very, very dangerous. I think that the Chung In-suk case interested me because it was a symbol of the corruption and high living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권력을 획득 과정을 지나서 약간 안정기에 들어서고 경제가 어느 정도 밑받침되고 하면 그 권력의 핵심자들이 소위 권력의 오리가키 현상이라고 그러죠. 권력의 독과점 현상 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표시가 첫째는 돈을 모으는 일,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때문에 다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박정희 유신 정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련의 군사 정권에서도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석관 교고 또 11년. 정정욱은 이제 환갑 넘은 노인이 되었다. 그 세월 동안 가슴 갑갑할 때마다 그는 이곳 누이의 무덤을 찾아왔다. 정인숙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이득을 본 누군가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동생을 죽인 해윤아라는 오명권. 교도소에서 나온 그에게는 집도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긴 세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복역 중에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갓 태어난 딸은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 내가 지금 제일 원이에요. 이 나이 64살 먹도록 아빠 소리 하면 못 들어서 죽는다.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빠 소리 하면 못 듣고 죽어야 돼. 이게 정말 내 한인이지. 그 이상 내 인생 뭐로 보다니. 자, 청춘 늙었지요. 처자식 없어졌지요. 내 나이에 아빠 소리 하면 못 듣고 내 혼자 이래가 죽는 거 누가 내 청춘을 대상해 주겠어요. 정말 나 이것만은 내가 한인이지 뭐 더 할 말 없어요. 그가 수감될 때 아내는 만삭이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은 30년 전에 사진 한 장으로만 그의 곁을 지켜왔다.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도덕성의 감각을 성취한다. 한 시대의 권력은 은밀한 밀실에서 그녀를 소비했고 그녀는 그 권력에 기생했다. 그녀의 부도덕성은 곧 권력의 부도덕성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녀는 폐기 처분됐다. 고작 26 나이에. 제3공화국 최대의 섹스 스캔들이었던 정인숙 피살 사건은 결국 최대의 미스테리로 남겨졌다. 사건 관련자는 모두 죽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침묵이 그 모든 의혹을 다 가리지 못할 것이다. 시체에 남은 탄환 자국을 측정해볼 때 정인숙의 가슴을 쏜 총알은 비스만 앞쪽으로부터 즉 운전대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되는 발사 위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저 조수석 쪽에서는 30도 각도가 안 나오고 운전대 또는 그 위치 아니면은 더 이 운전석의 창문 쪽 이쪽에서 쏴왔어야 아마 30도, 35도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인숙의 왼쪽 두개골을 맞춘 탄환의 발사각은 더욱 애매하다. 검찰은 먼저 한 발을 가슴에 맞은 후 고개가 돌아가면서 다시 또 한 발을 머리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머리 쪽은 이게 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저기서 쏠 수도 있고 그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은 뒤에서 머리를 1차 쐈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답니다. 꼭 운전석으로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초의 현장 감식에서 차내에는 3개의 탄피가 발견됐다. 앞좌석 바닥에 2개가 그리고 뒷좌석 시트 위에 1개가 있었던 것이다. 이 탄피의 위치는 정인숙과 정정욱을 쏜 총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탄피는 어디로 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탁 나와요. 이쪽으로 탁 튀어나갑니다. 이게 앞으로 탁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탄피가. 이제 탁 튀어나가는데 리볼버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호리파이브일 때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텅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환이 여기에 갔다 하는 거는 참 이상한데. 당시 국과수는 탄피 감정에서 제조 휘에서만 밝혔을 뿐 동일한 총에서의 발사 여부는 감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검증될 수 없었던 정종욱 주장의 진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했다. 사건 차량과 똑같은 68년식 코로나 승용차를 동원했다. 축이 115cm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차체는 가로축이 115cm, 세로축이 165cm. 국과수가 감정한 사건 차량의 차체 재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머리를 1차 쐈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답니다. 꼭 운전석으로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초의 현장 감식에서 차내에는 3개의 탄피가 발견됐다. 앞좌석 바닥에 2개가 그리고 뒷좌석 시트 위에 1개가 있었던 것이다. 이 탄피의 위치는 정인숙과 정정욱을 쏜 총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탄피는 어디로 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탁 나와요. 이쪽으로 탁 튀어나갑니다. 이게 앞으로 탁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담배가.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데 리볼바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호리파이브일 때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텅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환이 여기에 갔다 하는 거는 참 이상한데. 당시 국과수는 탄시 감정에서 제조 휘에서만 발생했을 뿐 동일한 총에서의 발사 여부는 감정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검증될 수 없었던 정종욱 주장의 진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했다. 사건 차량과 똑같은 68년식 코로나 승용차를 동원했다. 축이 115cm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차체는 가로축이 115cm, 세로축이 165cm. 국과수가 감정한 사건 차량의 차체 재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5cm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165cm 나옵니까? 예, 165cm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기준점 됐죠? 이 기준점이 됐죠. 취재팀은 국과수의 감정세요 이거 뒷좌석에 타는 위치로부터 내각 30에서 35도의 각도를 잡았다. 그리고 그 각도의 연장선이 지나는 곳에 각각 표지를 남겼다. 이 선이 곧 탄환의 궤적이 될 것이다. 정종욱 씨 주장 상황을 재현하는 데는 정종욱과 정인숙 두 사람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대역을 활용하기로 했다. 차 내 위치로 좀 이동을 좀 해주시죠. 정종욱 씨가 창문을 열어주면 뒤에 있는 정인숙 씨를 향해서 한번 자세를 취해봐 주세요. 예. 운전석 창밖에서 총을 쏘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발사각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총은 적어도 30cm 이상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종욱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정황은 차내의 하얗큰 감정 결과였다. 조수석보다도 운전석에서 더 많은 하얗큰이 검출됐고 정종욱의 옷과 장갑에서도 왼쪽보다도 오른쪽에서 더 많은 하얗큰이 검출됐던 것이다. 부수왔다고 그러면은 운전대 이외에는 이런 방향. 그러나 정종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화약흔이 그의 유죄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운전대 있는 쪽에 앉아가지고 님들은 누구요 왜요 그러는데 거기서 서가지고 이제 쏘으면 운전대에 앉아서 쏘은 거나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재기는 왜 이래 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다 똑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증거로서는 제시를 했지만은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정황 증거는 되고 만약 정정기가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 피하다고 그랬으면은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가장 유력한 정황 그 두 번째는 탄환이 발사된 사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는 그 사각이 내각 30도에서 35도임을 밝혀내고 있다. 탄환은 정인숙의 왼쪽 젖가슴으로 들어가 오른쪽 견갑골 아래로 나왔고 동일한 각도로 정인숙이 기대고 있던 자동차 뒤 시트까지 뚫고 들어갔던 것이다. 시트에 남은 탄환 자국을 측정해볼 때 정인숙의 가슴을 쏜 총알은 비스만 앞쪽으로부터 즉 운전대 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되는 발사 위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저 조수석 쪽에서는 30도 각도가 안 나오고 운전대 또는 그 위치 아니면은 더 이 운전석의 창문 쪽 이쪽에서 쏘았어야 아마 30도, 35도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인숙의 왼쪽 두개골을 맞춘 탄환의 발사각은 더욱 애매하다. 검찰은
먼저 한 발을 가슴에 맞은 후 고개가 돌아가면서 다시 또 한 발을 머리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머리 쪽은 이게 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저기서 쏠 수도 있고 그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은 뒤에서 머리를 1차 쐈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세상 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표시가 첫째는 돈을 모으는 일,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때문에 다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박정희 유신 정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련의 군사 정권에서도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석방 되고 또 11년. 정종욱은 이제 환갑 넘은 노인이 되었다. 그 세월 동안 가슴 갑갑할 때마다 그는 이곳 누이의 무덤을 찾아왔다. 정인숙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이득을 본 누군가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동생을 죽인 해윤아라는 오명뿐. 교도소에서 나온 그에게는 집도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긴 세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복역 중에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갓 태어난 딸은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 내가 지금 제일 원이에요. 나이 64살 먹도록 아빠 소리 하면 못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빠 소리 하면 못 듣고 죽어야지. 이게 정말 내 한인이지. 거기서 내 인생 뭐로 보다니. 자, 청춘 늙었죠. 처자식 없어졌죠. 내 나이에 아빠 소리 하면 못 듣고 내 혼자 이리가 죽는 거 누가 내 청춘을 대상해 주겠어요. 정말 나 이것만은 내가 한인이지 뭐 더 할 말 없어요. 그가 수감될 때 아내는 만삭이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은 30년 전에 사진 한 장으로만 그의 곁을 지켜왔다.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도덕성의 감각을 상실한다. 한 시대의 권력은 살인사건으로 확정하고 1심 사상, 항소심, 무기징역을 언도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89년 5월 11일 하석방으로 풀려난 정종욱은 과거 자신의 자백을 180도 뒤집는다. 내가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이렇게 살고 나와가 지금 와서 30년 긴 세월 지내가 다시 또 이런 얘기한다니까. 난 더 괴로워 있어. 당시 수사 관계자는 정종욱의 새삼스런 무죄 주장을 이른바 면피형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한다.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유신이 추락된 걸 다시 어떻게 복귀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범인은 정종욱이야. 그것만은 내가 확고부동해. 요거 빨간 거 요거. 여기 내가 살던 집. 아, 여기 빨간 거. 네. 30년 전 당시 신혼이었던 정종욱은 서교동 동생집 이웃에 시집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가 살던 그 집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요 집은 그대로 그래, 그대로네.
그의 집에서 불과 40m 거리였던 정인숙의 집은 그러나 흔적이 없었다. 당시 시가 700만 원의 고급 주택이었던 정인숙의 집, 그 주소지에는 낯선 빌딩 하나가 솟아올랐다. 이게 내가 왔을 때에도 개인주택이었다고. 그때에도 내가 나와서 91년도. 근데 일이 제시 우리 찾아요. 아, 찾았다. 부서지고.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건 현장이었다. 검찰이나 정정욱이나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집이 돼 있었다고. 요 천조망 쳐놓고 집사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몇 분이에요. 여기서 사고 났는데 여기서. 집 앞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정정욱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그날 밤 10시 55분경 타워 호텔에서 나온 정정욱은 시청 앞 서소문 신촌 로타리를 거쳐 서교동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한 5m 내지 6m 전방에 우리 집이었는데 집 앞에 바활 무릎에 개안이 둘이 서가 있더라고.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각은 한일회담으로 인해 건립된 것이었다. 1965년 격렬한 반대 드모 속에서 조인된 한일협정은 바로 이곳 선언각의 밀실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밀실 정치의 무대였던 선언각은 정인숙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력 실세들의 불림을 받아 선언각의 이방저방을 드나들었다. 수첩속의 인물 26명도 이 무렵에 알게 됐을 것이다. 그중엔 실로 놀랄만한 인물도 있었다. 전화 오면 누전하니까 박정규가 비서실 전화도 왜 대통령으로 한 거야? 가. 그러면 그러고 난 아는 거지. 거기서는 내가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정치적 권력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보다도 여자를 가장 많이 비싸게 소비하는 계층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 풍속들을 세간에서는 이른바 요정정치라 불렀다. 요정정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여자였다. 여자를 향응의 수단이나 접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정보원으로도 활용했던 것이다. 심지어 중앙정보부도 그 나름으로 요정을 몇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영욱 씨가 아주 잘 다니던 요정, 유명한 가수가 했던 요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특히 3공화국 시절에는 정보정치가 대부분 요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he journalists who came to Seoul were given wonderful kisang parties, and they would find down the hall and two rooms down the hall, they would find a beautiful girl in the room waiting for them when they got to their hotel. And if they were stupid enough to go into that room, then the government had a hold on them. They could blackmail them, in effect. You write friendly stories, I will reveal what you did with this lady. So, of course, those of us with any experience, we were very careful, but not to get into this trap. But the technique was to take all the foreign dignitaries who were visiting. 당시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당내외의 저항을 무릅쓰고 삼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으나 관통상 여는 닥치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총알이 빠져나갔다. 먼저 밀쳤다고부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는데 이 총을 이렇게 댔는데 근데 이 밀치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탁 밑으로 치니까 총구는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이 일어나면서 밑에 8층이 두꺼워지고 그 밑에까지 갔고 거기서 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문자까지 나간 거 보면. 반면에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대고 앉아서 쐈다. 이러면은 조금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앉아 있을 때는 뼈하고 살하고 밑에서 딱 달라붙습니다. 안이 눌려져요. 그래서 이쪽에 쏜다면 거의 뼈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정욱이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를 재검토해볼 때 정정욱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인숙의 죽음을 필요로 한 것은 진실로 누구였을까?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평범한 여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초급 대학이던 물리사대로 진학하던 시기부터 그녀의 행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학교를 1년 만에 그만두고 당시 인기 방송작가 장사공과의 동거를 거쳐 1965년경부터 비밀 요정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른각은 한국 최고의 요정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은 음식점으로 변모했지만 과거 이곳은 제3공화국 정치 실세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나 아마 그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5.16 세력들이 아마 요 입구에다가 완전 무장한 군대들 포쳐서 놓고 아마 청와대에서 오는 그런 썬팅한 차만 들랑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호락 씨, 박종규 씨, 정일권 씨, 김형욱 씨 이런 그 주체 세력들이 이 경내 여러 곳에서 연애를 베푸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증 때문에 차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정정욱의 주장. 그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만일 지금의 그의 주장이 맞다면 30년 전 재판정에서는 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단 말인가? 사건 당시 정인숙에게는 3살 난 아들 성일이가 있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존재였다. 정인숙 여사에게 말이지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이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주 화제의 철저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일반 시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다, 정일군 씨 아들이다, 박정규 정훈실장 아들이다, 이유라 실장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나왔어요. 성일은 사건 이후 미국으로 보내졌으나 91년 귀국했고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신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도의 손은 취하했으나 정정욱은 조카 성일이의 아버지가 정일권 총리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좀 좋다. 그래서 내가 가족, 특히 가족도 가족이지만 정일권은 내가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성일 아버지 정일권을. 그 사람을 살려야만 우리도 살고 나도 산다. 만약 여기서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 즉 조카의 아버지며 현직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썼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당시 수사 책임자는 단독 면담을 통해 중요한 언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공안검사인데 다른 검사들이 이걸 맞지 않는 건 자기 얘기하기 전에 난 경찰관들이 얘기해서 알았고, 그런데 법정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숙만 하라 이래요.
그 무렵 정인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요구받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관련 기사는 선거 후 해를 넘겨 6개월 후에야 게재됐는데 그것은 애아버지로 지목됐던 정일권이 총리직에서 해임된 이후였다. Then, the KCIA director called in 29 meeting editors. 정정욱의 다리를 관통한 탄환은 7cm 거리에서 쏘아진 첩사였다. 이렇게 노출 안 시키는데. 과연 자해인가 피격인가?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뚫린 관통상. 뼈는 다치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총알이 빠져나갔다. 먼저 밀쳤다고부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는데 이 총을 이렇게 댔는데 근데 이 밀치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탁 밑으로 치니까 총구는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이 일어나면서 밑에 한층이 두꺼워지고 그 밑에까지 갔고 거기서 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문자까지 나간 거 보면. 반면에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대고 앉아서 쐈다. 이러면은 조금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앉아 있을 때는 뼈하고 살하고 밑에서 딱 달라붙습니다. 안이 물려져요. 그래서 이쪽에 쏜다면 거의 뼈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정욱이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를 재검토해볼 때 정정욱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인숙의 죽음을 필요로 한 것은 진실로 누구였을까?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평범한 여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초급 대학이던 물리사대로 진학하던 시기부터 그녀의 행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학교를 1년 만에 그만두고 당시 인기 방송작가 장사공과의 동거를 거쳐 1965년경부터 비밀 요정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른각은 한국 최고의 요정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은 음식점으로 변모했지만 과거 이곳은 제3공화국 정치 실세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나 아마 그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5.16 세력들이 아마 요 입구에다가 완전 무장한 군대들 포쳐서 놓고 아마 청와대에서 뭐 오는 그런 썬팅한 차만 뭐 들랑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호락 씨, 박정규 씨, 정일권 씨, 김영욱 씨. Not to get into this trap, but the technique was to take all the foreign dignitaries who were visiting. 당시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당내외의 저항을 무릅쓰고 삼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으나 국내외로는 정인숙과 아이에 관련된 스캔들이 하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가 그 직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지도자하고 대결을 하면서 그때 가장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더더구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의권 국무총리도 또 그러하죠. 그래서 이것을 71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유신 발표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암적인 존재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인숙은 1969년 일본으로 나가 몇 개월을 머물렀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당시 정치권의 종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외국 여행을 주선한 면면들은 대통령 정호실, 국무총리 비서실, 중앙정보장 비서실의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온 정인숙은 그해 10월 떠밀리듯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이번엔 연구 치료가 목적이었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에버니 16번가 이곳 우드너 호텔에 거처를 마련했던 정인숙은 70년 1월 22일 재산 정리를 위해 일시 귀국한다. 3월 말경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정인숙의 피살에는 정인숙이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점점 배가 불러지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세력에서 움직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단히 주의를 줬어. 그러니까 미국을 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후에. 그럼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도 마련돼 있는 거고 일금도 있고 이랬다는데 그 보내면 될 일이지. 꼭 그런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오빠가 또 그러면 했다. 그것도 인륜 도덕상으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요새 뭐 흉악한 거는 965년 전부터 비밀 요정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언각은 한국 최고의 요정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은 음식점으로 변모했지만 과거 이곳은 제3공화국 정치 실세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나 아마 그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5.16 세력들이 아마 요 입구에다가 완전 무장은 군대들 포쳐서 놓고 아마 청와대에서 뭐 오는 그런 썬팅한 차만 뭐 들랑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호락 씨, 박종규 씨, 정일권 씨, 김형욱 씨 이런 그 주체 세력들이 이 경내 여러 곳에서 연애를 베푸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 여기가 어떤 공작 정치의 본산이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각은 한일회담으로 인해 건립된 것이었다. 1965년 격렬한 반대 드문 속에서 조인된 한일협정은 바로 이곳 선언각의 밀실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밀실 정치의 무대였던 선언각은 정인숙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력 실세들의 불림을 받아 선언각의 이방저방을 드나들었다. 수첩속의 인물 26명도 이 무렵에 알게 됐을 것이다. 그중엔 실로 놀랄만한 인물도 있었다. 전화 누전하니까 박종규가 비서실 전화도 왜 대통령으로 한 거야? 가. 그러면 그리고 난 아는 거지. 거기서는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정치적 권력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보다도 여자를 가장 많이 비싸게 소비하는 계층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 풍속들을 세간에서는 이른바 요정정치라 불렀다. 요정정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여자였다. 여자를 향응의 수단이나 접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정보원으로도 활용했던 것이다.